강남의 아침은 언제나 번쩍였다. 거리는 반짝이는 차들과 바쁜 사람들로 가득했고 높은 빌딩들은 햇빛을 받아 유리처럼 빛났다. 그러나 그 화려함과는 달리 강지훈의 집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6달, 그 시간 동안 집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거실 곳곳에는 아기용품이 널려 있었고 사용하지 않은 우유병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집안의 가장 무거운 것은 물건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강도륜, 지훈의 아들. 아직 6살 엄마의 부재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밤이면 울음을 터뜨렸고 날이면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숨을 쉬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CEO였다. 결혼 전에 그는 늘 일을 잘했고 감정은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랑했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떠난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아들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가 느낀 것은 무능함과 죄책감뿐이었다. 그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은 대답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울음소리를 듣고 도륜이 반응했다. 작은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결국 지훈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머리를 낮게 묶었고 옅은 화장을 한 얼굴에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말했다.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아이 돌봄이 구한다고 해서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돌보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어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훈은 순간 화가 났다.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집에 들어와 상처를 보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뒤에서 어린 아이의 울음이 다시 터졌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여자는 한 발짝 떨어지지 않았다. 제가 잠시만 아이를 봐도 될까요? 아무 조건 없이요. 그냥 도울 수 있다면. 그 목소리에는 끈질김이 없었다. 단지 진심이 있었다. 지훈은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여자의 이름은 윤수아였다. 말수가 적었고 조용했다. 그녀는 도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고 잠시 움찔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울음이 멈췄다. 수아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울음은 멎고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아무리 해도 멈추지 않던 울음이 단몇 분 만에 조용해졌다. 수아는 아이를 안아주고 누워있는 이불을 정리하고 도륜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 모든 움직임이 서툴지 않고 자연스러웠다. 아기를 돌본 적이 많은 사람 같았다. 당신은 아이를 좋아하나요? 지훈이 물었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네, 많이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있었다. 사랑,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 잠시 후 수아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싱크대에 쌓인 젖병을 씻고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비웠다.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한때 이 집에는 웃음이 있었다. 아내가 있었고 도륜이 웃었고 자신도 웃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었다. 저녁이 되자 수아가 말을 꺼냈다. 제가 이 집을 정리해도 될까요? 일하는 건 원하지 않으셔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괜찮다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것은 허락과 같았다. 수아는 일하기 시작했다. 방을 정리하고 옷을 깨고 쓰레기를 버렸다. 오래된 음식 냄새가 사라지고 깨끗한 공기가 흘러들었다. 도륜이 방에서 잠든 후 지훈은 처음으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동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무너져서
그는 앉아 있을 겨를조차 없었다. 수아는 조용히 물었다. 많이 힘드셨죠?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다. 모든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지만 말할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수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압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수아의 얼굴은 고요했다. 문을 닫으려 하지 않는 사람, 다가오려 하지도 않는 사람, 단지 거기 있는 사람. 그날 밤 도류는 울지 않았다. 잠들기 전에 수아가 읽어준 동화책을 꼭 안고 깊이 잠들었다. 지훈은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쉽게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왜 그의 마음에도 조용히 들어오는가? 그는 답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하나는 알았다. 오늘 이 집에 처음으로 숨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숨은 윤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윤수아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 며칠 동안 지호는 그녀를 관찰했다. 말수는 적지만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침이면 도륜을 깨우고 씻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지훈은 회의와 거래를 이어가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불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집안은 조용했다. 평온했다. 어딘가 숨겨져 있던 균형이 다시 자리를 찾은 듯했다. 수아는 집안 어디서든 자연스러웠다. 정리되지 않았던 장난감, 접히지 않은 옷, 휴지통에 쌓여 있는 쓰레기.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고 지시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단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것을 했다. 도류는 점점 웃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가 웃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우는 숨이 트였다. 그러나 수아의 미소는 언제나 조용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그 눈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 슬픔을 보았으나 묻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도 있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부드러운 노래소리가 들렸다. 수아가 도륜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도륜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장면. 집이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밤 도륜이 잠든 뒤 지훈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아이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아는 것 같군요.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예전에 조카를 키웠습니다. 조카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준우. 아주 밝은 아이였어요. 뛰는 걸 좋아했고 웃는 걸 좋아했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수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제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아이가 말이 끊겼다.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고백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들렸다. 죄책감, 후회, 상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수아는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오랫동안.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고 있습니다. 수아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엇인가요?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저는 제가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아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것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진실했다. 지훈은 그것을 이해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는 동시에 자신도 구하는 법이었다. 며칠 후 주말이 되었다. 지훈은 오랜만에 외출을 제안했다. 세 사람이 함께 공원에 갔다. 도류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다. 지훈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당신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지훈이 말했다. 수아는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다. 저는 웃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웃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 말에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정이 움직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생각해냈다. 자신을 위해 웃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날 밤, 지훈은 깨어 있었다. 그는 집안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무게가 들어온 것도 느꼈다. 수아는 이 집을 살리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언제든 이 집을 흔들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며칠 뒤 지훈의 어머니 최 회장이 집으로 왔다. 우아한 코트, 단단한 표정, 흔들림 없는 발걸음. 그녀는 이 집의 공기를 보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수아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했다. 저는 윤수아입니다. 도륜을 돌보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돌봄이? 여기서? 라고 지훈이 말했다. 최 회장은 아들을 노려보았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는 낯선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다. 말은 칼 같았다. 공기까지 서늘해졌다.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이 집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건 그녀 덕분입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숨이 쉬어지는 것은 좋은데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그 말은 경고였다. 지훈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다시 한번 선택해야 했다. 과거에 머물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곧 시작될 것이었다. 최 회장이 집을 떠난 후 집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벽과 천장을 감쌌다. 도류는 여느 때처럼 수아에게 안겨책을 읽었고 지훈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 수아는 혼자서 부엌을 정리하다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께서 자주 오시나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잘 오시지 않아요. 하지만 오셨을 때는 강하죠. 수아는 작게 웃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최 회장은 한눈에 봐도 권위적인 인물이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계획하며 틀 안에서 움직이기를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신 같은 과거를 가진 존재는 이질적이고 위험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수아는 지훈의 동생 강서연을 처음 만났다. 서연은 엄마와는 달리 젊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녀 역시 수아를 보는 시선은 날카로웠다. 처음 마주친 순간 서연은 인사도 없이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이 아니죠. 혹시 어떤 경력 있으신가요? 수아는 정중하게 답했다. 아이 돌봄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오빠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조심해 주세요.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정을 주는 건 좋지만 그게 착각이 되면 곤란하니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명백한 경계였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익숙한 감정이 올라왔다. 외부인, 아무리 잘해도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경계. 그러나 그날 밤 도르는 수아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들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수아는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 손이 그녀를 붙잡고 있는 한 누구의 말도 그녀를 흔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과 수아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다. 처음엔 아이 때문에 시작된 동행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이루가 되었다. 어느 날
도륜이 소풍을 가는 날, 수아가 김밥을 만들고 있자 지훈이 다가와 말했다. 같이 점심 먹을까요? 수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괜찮으시겠어요? 안 되죠. 맛있는 김밥인데요.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나란히 김밥을 먹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조용히 흐르는 바람처럼 서로에게 스며드는 감정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아 씨는 이 일을 하게 되었나요?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아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저에게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그랬어요. 제가 돌보는 아이가 웃을 때 저도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감정은 말보다 더 깊었다. 그럼 지금은 조금 나아졌나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도륜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 말을 듣고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도 수아 씨 덕분에 많이 웃게 됐어요. 저도 덕분에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눈앞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다. 그 따뜻함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다. 그날 저녁, 도륜은 수아에게 물었다. 수아 이모, 우리 집에 왔어요. 수아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거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 도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이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수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나는 정말 기쁠 것 같아. 도륜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웃었다. 그럼 내일은 수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수아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엄마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있어 너무 무겁고도 아픈 단어였다. 한때 자신을 믿고 따르던 조카를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륜이 해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아 엄마.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 머무르는 이유가 단순한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었다. 자신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믿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희망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을. 조용히 다가오는 과거의 그림자가 이 집의 문을 두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봄이 되면서 집안에도 따뜻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도륜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수아는 그의 곁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훈 역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전에는 어두웠던 현관 불빛조차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수아가 도륜과 함께 공원에서 돌아오자 현관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에 세련된 코트를 입은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눈빛은 피곤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수아는 경계하며 인사를 건넸다. 누구세요? 그녀는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강지훈 씨, 아직 회사에 있겠죠? 저는 서민지라고 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민지, 지훈의 과거 연인. 도륜이 태어나기 전 그와 짧지만 강렬했던 관계가 있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끝난 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진 줄로만 알았다. 수아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민지는 옆에 있던 아이의 손을 잡았다. 처음 보는 여자아이였다. 4살쯤 되어 보렸고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지훈을 닮은 느낌이 들었다. 민지가 말했다. 이름은 하률이에요. 지훈 씨 아이예요. 순간 수아의 귓가에서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다. 아이는 조용히 바라만 바라보고 있었고
민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저는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솔직히 원했던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훈 씨가 책임져야 해요. 그녀는 아이의 손에 작은 인형 하나를 쥐어주며 등을 떠밀었다. 하루라, 이모한테 잘 있어. 아빠 올 거야.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뒷걸음질 쳐 택시를 타고 떠났다. 수아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하률은 말없이 현관 앞에 서서 인형만 꼭 쥐고 있었다. 울지도 웃지도 않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잠시 후 지훈이 퇴근해 돌아왔다. 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열어주자 하률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지였어요. 아서 아이를 두고 갔어요. 지훈은 말을 잃었다. 그는 하류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천천히 아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하류라. 그러나 하류는 눈을 피하며 몸을 뒤로 물렸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를 억지로 안지 않았다. 대신 수아를 바라보았다. 괜찮을까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하루라, 괜찮아. 배고프지? 우리 같이 밥 먹을래? 하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식탁은 어색함으로 가득 찼다. 도류는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률은 말없이 밥만 조금 먹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두 아이를 챙기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식사 후 도륜이 잠든 뒤 지훈과 수아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말해주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훈은 무겁게 숨을 쉬었다. 민지랑은 아주 잠깐 만났어요. 도륜 엄마와 만나기 전이었고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늘에서라 처음 알았어요. 수아는 그를 탓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자신이 도륜의 엄마가 아니란 사실도 이미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아이, 자신이 낳지 않은 또 하나의 존재가 이 집에 들어왔다. 이제 새 아이예요. 도륜이, 뱃속의 아이, 그리고 하률이. 그녀의 말에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은 감당 못해요. 미안해요. 수아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지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성보다 느렸다. 며칠 동안 수아는 하률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하률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러나 수아가 노래를 부를 때 아이는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수아에게는 희망이었다. 도류는 처음에는 하률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곧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아가 하률에게 신경을 더 쓰는 걸 느끼자 일부러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밥도 거부했다. 수아는 도륜을 안고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하률이는 아직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안 될까? 도류는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이젠 수아 엄마가 하률이 엄마야.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되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그날 밤 수아는 잠들지 못했다.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되새겼다. 하나의 아이를 구하는 것도 버거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둘, 셋,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한때 자신을 죄책감으로 짓눌렀던 여자가 지금은 새 아이의 미래를 품고 있었다.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그녀에게 구원이자 그녀가 다시 살아갈 이유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다. 수아는 새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하률은 여전히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도류는 예전보다 더 예민해졌다. 수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그만큼 그녀의 움직임은 느려졌다. 어느 날 도류는 수아가 하률의 머리를 빗어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다. 수아는 순간 멈칫했지만 하률이 놀라지 않도록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날 저녁 도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밥 안 먹니?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배 안 고파요. 정말? 수아가 숟가락을 들이밀자 도류는 고개를 돌렸다.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울어. 어디 아파? 도류는 갑자기 소리쳤다. 왜 맨날 하률이만 챙겨? 나도 엄마 필요해.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다. 수아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의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도류나. 너도 알고 있지. 너는 언제나 내 첫 번째야. 하지만 하률이는 지금 아무도 없잖아. 말도 잘 못하고 웃지도 못해.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도류는 수아의 품에 안기며 울었다. 엄마도 나 좀 안아줘. 그날 밤 도륜이 잠든 후 지호는 수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요.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륜이도 하률이도 뱃속 아이도 다 잘 돌보고 싶지만 솔직히 버겁고 두려워요. 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당신의 온기를 기억해요. 하률이도 말은 안 하지만 당신이 부를 때마다 반응해요. 도륜이는 당신 없이는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나도 당신 없이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수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집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지우는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결혼할까요?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늦었죠. 나는 매일 생각했어요. 당신이 이 집의 엄마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를 나도 함께 듣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수아는 망설였다. 마음은 끌렸지만 두려움은 여전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격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몇 명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조용한 자리였다. 도륜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고 하률은 수아의 드레스를 조용히 만지며 따라다녔다. 아직도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작지만 분명한 따뜻함이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수아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죄책감과 상실 속에 살았던 그녀가 드디어 무언가를 얻은 순간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의 이 시간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의 시작은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혼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회사 쪽에서는 파장이 일었다. 지훈이 재혼한 상대가 과거 사고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주주들이 움직였고 이사회의 시선은 싸늘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집안에서 터져나올 위기였다. 며칠 뒤 최 회장이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변호사와 함께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고 지훈과 수아를 마주보며 말했다. 이 결혼은 인정할 수 없다.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미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감정에 휘둘려 회사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여자가 하루리까지 들여온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수아는 조용히 말했다. 하류리는 버림받은 아이예요. 누군가는 지켜줘야 해요. 최 회장은 날카롭게 눈을 좁혔다. 그건 당신이 아니라 친모가 해야 할 일이야. 지훈이 나섰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 집은 저와 수아가 지킬 겁니다. 최 회장은 말없이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쉽게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 피는 지울 수 없는 거니까.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수아의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가 아니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낼 겁니다.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그 순간 수아는 알았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의 일상은 짧은 평화를 안겨주었지만 그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였다. 수아는 여전히 하률의 마음을 열기 위해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쌓아갔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수아의 품 안에서는 울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다시 나타났다. 수아가 도륜과 하류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집 앞에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다. 서민지, 몇 달 전 하류를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였다. 수아는 아이들을 뒤로 감추듯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 왔어요. 민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딸을 데리러 왔어요. 이제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수아는 말없이 하류를 돌아봤다. 아이는 민지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도리어 수아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아이를 버렸어요. 아이는 당신이 오길 바라지도 않아요. 민지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땐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는 달라졌다고. 제가 아이 엄마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돌려받을 자격이 있어요. 수아는 더는 말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음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했다. 지훈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곧장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다. 민지가 다시 하류를 데려가겠다고 나선다면 결국 법적 다툼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하류의 마음이었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아이가 또다시 흔들리게 될까 봐 두려웠다. 며칠 뒤 민지는 정식으로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훈과 수아는 아이를 키워온 기간, 정서적 안정, 생활 환경 등 모든 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민지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고 자신이 친모이며 경제적 여건도 갖췄다는 점을 내세웠다. 재판 준비 기간 동안 하류는 눈에 띄게 불안해졌다. 밤에 혼자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수아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도륜 역시 상황을 느끼고 있었는지 말수가 줄고 조용히 동생을 지켜보았다. 하류리는 떠나는 거예요. 도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럴 일 없어. 우리가 하류리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도륜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싸울래요. 그 말에 수아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기대는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만큼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재판 날이 다가왔다. 가족법원 작은 법정에 수아, 지훈, 그리고 민지가 마주 앉았다. 하류는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보호관찰 교사와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민지의 변호사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다. 의뢰인은 출산 직후 심각한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양육을 포기했지만 현재는 치료와 회복을 마치고 안정된 직장과 주거를 확보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며 엄마로서 다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수아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의뢰인은 하류 양을 4세까지 방치했고 갑작스레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하류 양은 윤수아 씨의 보호 아래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아이는 수아 씨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아이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호관찰 하에 면담을 진행합시다. 며칠 후 하율은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면담에 참석했다. 수아는 문 밖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날 밤 하율은 수아 품에 안겨 잠들며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 수아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다. 하율아,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가지마, 내 옆에 있어줘. 그 말에 수아는 아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이가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기쁨,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이 있었다는 벅찬 감정이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하율 양의 정서적 안정성과 현재 양육 환경, 아이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준은수와 부부에게 양육권을 인정한다. 민지는 패소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갔다. 수아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나갔다. 민지 씨. 민지는 걸음을 멈췄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렇게 떠나지 말았어야 해요. 민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나도 알아요.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당신이라서 다행이에요. 당신이 우리 하율이 지켜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너희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말해줘. 엄마라고. 도륜이 먼저 말했다. 엄마. 하율이 그 뒤를 따라 속삭였다. 엄마. 그리고 수아는 눈을 감았다. 긴 겨울 같은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 같았다. 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사그라들 무렵 집 안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아이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수아는 평소처럼 도륜과 하율, 그리고 태중의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법정 싸움이 끝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묶인 이후 집 안에는 평화가 감돌았다. 하지만 수아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깊은 밤이 되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감정이 올라왔다. 하율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던 그날 밤 이후 수아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다. 나는 진짜 엄마일까? 그녀는 엄마라는 호칭이 마냥 따뜻하게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책임감이 큰 이름이었다. 수아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과거를 지우지 못한 여자가 이제 새 아이의 엄마라 불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날 밤 도륜이 갑자기 열이 나서 깨어났다. 수아는 재빨리 해열제를 먹이고 찬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았다. 아이가 눈을 감고 다시 잠들 무렵 지훈이 뒤늦게 퇴근에 들어왔다. 괜찮아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가에 지친 기색을 읽었다. 요즘 당신 좀 다르게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말해줘요. 우리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가끔 생각해요.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준우를 지키지 못했는데. 지훈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가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준우를 잃고 나서 아이를 낳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도륜이, 하율이,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이까지. 그 아이들이 날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파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훈은 조용히 수아를 끌어안았다. 당신이 아니라면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엄마란 함께 있어주고 사랑을 나누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 모든 걸 해왔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엄마예요. 그 말은 이루어졌지만 수아의 보라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세상이 그녀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그녀를 엄마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과거의 죄책감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며칠 후 도륜의 유치원에서 가족 발표회가 열렸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무대에 올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도륜은 당당하게 손을 들고 참가하겠다고 했고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도왔다. 당일 무대 뒤에서 도륜이 수아에게 물었다. 우리 가족 이야기할 때 엄마 울지 마요.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을게. 약속. 무대에 오른 도륜은 또박또박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은이고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동생 하룰이, 그리고 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예요. 우리 엄마는 슈퍼맨이에요. 나랑 하룰이랑 다 챙겨주시고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무서울 땐 꼭 안아줘요. 그래서 저는 매일 엄마가 있어서 좋아요. 관객석에서 작은 웃음과 박수가 나왔다. 수아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끝까지 눈물을 참았다. 도륜이 자랑스럽게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자 수아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도윤아, 정말 멋있었어. 엄마도.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깨지는 일이 벌어졌다. 도륜이 자는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나서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도륜은 울고 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아이의 어깨가 떨렸다. 그래, 도륜아. 도륜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다. 친구가 말했어요.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 말에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도륜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진짜 엄마가 없고 이모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엄마인 척한다고. 수아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었다. 아이의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지훈과 수아는 아이들 모두 잠든 뒤 긴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는 이야기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도륜이에게, 하룰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를요. 지훈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진실을 숨긴다고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며칠 후 수아는 아이들을 앉혀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도륜을 돌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룰이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하지만 끝내 도륜이 물었다. 그럼 엄마는 우리 진짜 엄마 아니에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희를 낳지는 않았어. 하지만 매일매일 너희를 사랑했고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고 싶었어. 하룰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왜냐면 진짜 엄마는 날 떠났으니까. 그런데 수아 엄마는 나 안 떠났으니까. 그 말에 도륜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다른 사람 말 안 믿을래. 엄마가 우리 엄마야. 그 순간 수아는 비로소 이해했다. 엄마라는 건 태어난 순간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선택하고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걸.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했다. 준우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도, 무력하게 주저앉았던 시간도, 지금의 자신이 아이들 곁에 있는 이 순간이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낸 증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가을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하던 시기, 수아는 처음으로 다시 세상 밖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그녀를 엄마라고 불러주고 가족으로 받아준 후에도 세상은 그들을 완전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도륜의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 도륜이 친구들과 다툼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아는 급히 달려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도륜이가 엄마가 진짜 엄마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했는데 몇몇 아이들이 그걸 놀렸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입양된 애라고 놀리자 도륜이가 화가 나서 밀쳤어요. 수아는 도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그때 얘 그렇게 화났어. 도륜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도 무시하는 것 같았어. 수아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선 더 깊은 좌절이 올라왔다. 아무리 아이들이 받아들여도 이 사회는 여전히 혈연을 기준으로 사랑을 나누려 했다. 며칠 후 뉴스 기사 하나가 화제가 되었다. 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지훈과 수아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기사에는 수아의 과거, 하율과 도륜의 입양 상태, 그리고 태어날 아이까지 마치 연예인 가십처럼 담겨 있었다. 회사 주주들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이미지 리스크를 문제 삼았고, 내부 이사회에서는 지훈의 사태를 언급하는 인물들까지 등장했다. 지훈은 수아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수아 스스로 기사와 댓글들을 보게 되었다. 재벌가 이미지에 흠집낸 여자. SS에 하나도 자기 친자가 아니라니. 입양한 아이 키우는 건 좋은데 회사 대표로서 너무 위험한 선택 하나. 그녀는 화면을 닫으며 손이 떨렸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는 손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날 밤 지훈은 수아를 마주 앉혔다. 나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야. 수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에요. 이 모든 소란이 내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식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어. 하지만 당신이 회사를 떠나면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은 지금 엄마를 필요로 해. 그리고 엄마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옆에서 버텨야 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 때문에 지훈이 잃어야 할 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훈의 결심이 단지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며칠 후 지훈은 공식적으로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보도자료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라는 이유가 담겼지만 세상은 조롱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최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이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가족이라는 것은 책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하죠. 기자는 물었다. 그렇다면 며느리인 윤수아 씨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최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녀도. 하지만 손주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 말은 예상 밖의 지지였다. 수아는 인터뷰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으로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날 밤 수아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 엄마랑 같이 이름 바꿔볼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란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도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이니까. 하율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성, 좋아요. 지훈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가족 이름은 하나야. 며칠 뒤 수아는 가족법원에 입양과 성분 변경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법원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이전 판결을 토대로 심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다. 윤수아 씨는 강도륜 군과 강하율 양의 양육자로서 법적 입양 및 성본 변경을 승인받는다. 그 순간 수아는 자신이 지켜온 모든 사랑과 싸움이 하나의 결실로 이어졌음을 실감했다. 법적 의미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이들의 눈빛이었다. 법원 문을 나서며 도륜이 수아를 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엄마가 됐어요. 증명됐어요. 수아는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는 이미 엄마였단다. 단지 오늘은 세상이 그걸 알게 된 날이야. 그리고 그날 밤 집안에는 그 어떤 불안도 없는 웃음이 가득 찼다.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이 거리마다 붉게 물들던 어느 날 아침 수아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챙기고 지훈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바쁜 하루를 시작했다. 뱃속의 아이는 어느새 7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그녀의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긴 싸움이 끝난 뒤에 고요함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수아는 갑작스런 어지럼증에 휘청이며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률이 곁에서 놀고 있다가 놀라 소리쳤고 도륜이 달려와 전화를 붙잡았다.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야. 지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회사에서 뛰쳐나왔고 수아는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진단 결과는 임신성 고혈압 증후군, 조기 진통 가능성과 함께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모두가 놀라 말을 잃었다. 최대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병실 안,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면서도 닿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나, 이 아이 낳을 수 있을까? 수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함께니까. 하지만 수아는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숨길 수 없었다. 이미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한 생명을 자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었다. 며칠 후 수아는 입원한 상태에서 도륜과 하류를 만났다. 두 아이는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수아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조금 쉬고 있어라. 하률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아프면 우리도 아파. 그 말에 수아는 눈물이 고렸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그녀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저미듯 울렸다. 며칠 동안 수아는 병원에 머물렀고 지우는 회사를 잠시 비우고 아이들과 병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현실의 무게로 다가왔고 사랑이라는 말이 책임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하률이 학교에서 발열 증세를 보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검사 결과는 바이러스성 폐렴이었다. 면역력이 악한 상태에서 무리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 지우는 한쪽에선 아내를, 다른 한쪽에선 딸을 지켜야 했다. 그는 병실과 병실을 오가며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수아의 병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수아, 난 겁이 나. 수아는 힘겹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가족이 된 건 이런 순간에 서로를 붙잡기 위해서야. 당신이 지치면 나도 무너져. 그리고 당신이 버티면 나도 힘이 나. 그 말은 지훈에게 단단한 줄이 되어 주었다. 그는 다시 병실 밖으로 나섰고 아이들에게 더 강한 아빠가 되기 위해 다시 섰다. 며칠 후 하률은 다행히 열이 내려 퇴원할 수 있게 되었고 수아의 상태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입원 상태를 유지하며 출산까지 철저한 관리를 권했다. 그때부터 가족은 조직 살림처럼 나뉘었다. 수아는 병원에서, 지우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출퇴근을 병행했고 도륜과 하률은 엄마를 보기 위해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는 침대에 누운 채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엔 준우가 있었다. 그 아이는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고 수아를 보며 말했다. 이모, 울지 마요. 난 괜찮아요. 수아는 꿈속에서 그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껴안았다. 미안해, 준우야.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이모,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엄마가 되는 건 무서운 일이지만 따뜻한 일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줘요. 나 대신. 그 순간 수아는 깨어났고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다. 용서받은 기분,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확인한 듯했다. 며칠 후 산부인과 검진에서 의사는 말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수아 씨도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수아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요. 나
이겨낼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 햇살이 병실창을 통해 스며들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희망은 때로 가장 조용한 순간에 다가오는 법이었다.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수아는 조용히 병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떨어지는 하얀 눈송이들은 어딘가 고요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입원한 지 2달이 넘어가며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수아는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진통이 시작되었다. 간호사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지우는 아이들을 잠시 친정에 맡긴 후 병원으로 달려왔다. 봄만 시란 수아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출산을 준비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켰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수아는 이를 악물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봄만시를 가르메웠다. 의사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딸입니다. 건강해요. 지우는 수아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수아는 흐릿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그녀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조용히 눈을 뜨고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없이도 모든 걸 전하고 있었다. 안녕, 우리 아가. 엄마야. 아이를 처음 아는 그 순간, 수아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도, 불안도, 죄책감도 그 울음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대체자가 아닌 진짜 엄마였다.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엄마였다. 며칠 후, 수아는 아이와 함께 퇴원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도륜과 하륜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왔다. 엄마, 아기 어디 있어? 지훈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하륜이 작게 속삭였다. 진짜 아기다. 귀여워. 도륜은 아기의 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름 뭐예요? 우리가 지었어요.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희가 지은 이름 기억나. 하은이, 하늘에서 온 은혜란 뜻이야. 지훈이 덧붙였다. 우리 가족에게 온 선물이니까. 그날 밤, 집은 잔치집처럼 따뜻했다. 식탁 위에는 지훈이 정성껏 차린 음식이 올려졌고 아이들은 돌아가며 아기를 안아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한밤중 수아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깥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잠시 뒤 지훈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믿기지 않아서요.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 아이를 안고 도륜이랑 하륜이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을 거라곤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죄책감만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지훈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누군가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도 구한 거예요. 그 말에 수아는 눈을 감았다. 오래도록 가슴을 짓눌러왔던 어둠이 마침내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다음 날 수아는 준우의 묘소를 찾았다. 눈 쌓인 언덕 위 작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준우야, 많이 기다렸지. 이제야 너에게 인사하러 왔어.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아이는 너의 동생이야. 이름은 하은이. 너처럼 아주 따뜻한 아이가 될 거야. 고마워. 내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줘서. 나 이제 괜찮아. 찬바람이 스치고 갔지만 수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무비 위에 떨어진 눈송이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준우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시간은 흘러 봄이 찾아왔다. 도륜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하륜은 유치원 마지막 학기를 시작했다. 하은이는 돌을 맞이했고 집안은 여전히 분주하지만 따뜻했다. 어느 날 도륜이 가족 사진을 보며 물었다. 엄마, 우리가 진짜 가족 맞죠? 수아는 대답했다. 응, 우리는 선택한 가족이야.
너희가 날 엄마로 불러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야. 하률이 작게 말했다. 그럼 우리도 나중에 누구한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어요. 수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가족은 꼭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돼. 마음으로 이어진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지우는 수아에게 사진첩을 건넸다. 그 안에는 결혼식, 출산, 첫 가족여행,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 참 많이 왔지. 수아는 사진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갈 거야. 창밖엔 봄바람이 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수아는 알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진짜 자리라는 것을.